예, 방금 소개받은 국사편찬위원회 김민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요즘 말로 하면은 가면 제가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네. 더 짧으면 좋겠죠. 예. 하여튼 최대한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신분이 어공입니다.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그렇죠. 늘공은 아니고 3년 계약으로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가서 후배들하고 조사 사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앞에서 저 선생님께서도 국편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류들이 많죠. 옛날에는 자료들 정리하는 번역하는 것만 해도 허덕이는 정도였는데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기 컴퓨터가 없어서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데 2019년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한글로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고 치면은 당시에 하여튼 3.1운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그게 부천군이라고 들어가서 치면은 부천군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관련 자료들이 전부 다 있고, 그게 또 뭐가 이렇게 되어 있냐면 지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가 어디에 대충 있다든지, 그 다음에 분해면에 경찰 주재소가 어디쯤 있다 이런 것들을 표시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저 소장님께서 고생해가지고 찾았던 자료들의 대부분이 아마 다 들어있을 겁니다. 예, 요즘은 이제 세상이 좋아진 거죠. 다 일일이 발로 뛰어서 봐도 거기에 들어가면은 아무튼 지금까지 연구됐던 모든 자료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면의 면사무소 습격은 아마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사를 계속 연구하실 거니까 또 그런 취지로 학술을 하기 때문에 자랑은 아닙니다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국사편찬위에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좀 물론 이제 좀 찾아야 되겠지만 하시면은 부천과 관련된 자료는 거의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지난 몇십 년, 한 20년간 정부와 사업을 하며 젊은 연구자들이 그 관련 자료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지역사를 발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친일 경찰과 부천 구수 김태석인데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일제시대 때 도대체 이제 경찰이 어떤 일을 했는가. 되게 이제 물론 이제 고동계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이제 요즘은 좀 드물긴 합니다만 사건을 조작해서 빨갱이로 만든다든지 그 일이 이제 주종이었고, 보안과 쪽은 주로 이제 20년대 30년대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으니까 그쪽에 탄압하는 데 주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40년대쯤 들어가면 이제 경제과 쪽에서 많이 또 활동하고, 주로 이제 전쟁 시기에 이제 전부 가격이 통제되니까 암시장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잡으러 다니는 경제경찰들이 활동하고 그런 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또 일제시대 때 경찰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그럼 조선인 경찰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기에 군수로 거쳐갔던 김태석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걸 좀 굉장히 빨리빨리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총독제라고 썼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총독에게
여기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전체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천황에게 직접 임명을 받는 직책인데, 그래서 이름을 또 친자, 직접 친임관이라는 것은 조선에 딱 2명 있습니다. 조선군 사령관과 천황이 임명장을 직접 천황한테 가서 받는 거고, 나머지 뭐 경성제대 뭐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칙임관급인데, 그 다음에 이 판사장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임명장을 받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주임관인데, 요즘 식으로 요거는 천황에게 상주해서 임명을 한다고 해서 요 표시하는 요 위에가 전부 다 고동관입니다. 소위 이제 고동고시 쳐가지고 관료가 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임관이 여기에 요즘 하면은 9급부터 6급까지 면석이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제일 끝이긴 한데, 아무튼 이 총독에게 전권한이 다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런 천황에게 총독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경찰에게도 그런 형태의 권력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한 거예요. 지방다지에서 일종의 소천황이라고 당시에 막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이거는 10년부터 19년까지 헌병경찰기구인데,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한번 하실 겁니다. 무단통치,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계엄 상태입니다. 군인인 헌병이 직접 일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은, 경찰이, 헌병경찰이든 그냥 일반 문관경찰이든, 기본적인 건 치안 업무죠. 독립운동가를 잡는 탄압하고 그런 게 일인데, 조선의 경찰은 그 이외에도 대단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행정 업무를 했습니다. 경찰이 행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역할들을 한 게 이제 위생사무를 경찰이 직접 장악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조선에서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상당히 이제 이 통치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위생에 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 받으러 갈 때 13년까지 의병들이 지방에서 출몰을 했으니까 세금을 거들어 가지 못하죠.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헌병이나 군이 대동하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안 업무 외에 행정 업무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사법 업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그런 많은 이제 권한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구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식민지를 경찰국가, 제가 이름이 붙인 게 아니고, 당시에 신문에서 그렇게 경찰국가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건 뭐 총독이 경찰 정치한다, 뭐 이런 말도 쓰고 뭐 이런데, 아무튼 경찰국가라고 부르는데, 이건 다른 말씀드리면 군과 경찰에 의해서 지배하는 어떤 그 방식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 다 넘어가고, 전체 경찰 정원이 대개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19년 후 헌병이 3.1 운동 이후에 일본이 어쩔 수 없이 통치 정책을 바꾸지요. 그래서 문화 통치라고 이름하여 이제 군인인 헌병을 옷을 벗기고 문관으로 옷을 이렇게 바꾸게, 그러니까 문관 경찰로 이제 전환하는데, 20년부터 되게 한 39년 정도까지는 되게 2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전쟁이 한참 막바지 들어가서 39년부터 45년 사이에 약 2만 3천 명,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뭘 의미냐면은, 조선을 지배하던 관료들이 전체 1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10만 명은 면석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석이가 되게 한 6, 7만 명 정도 되죠. 6, 7만 명까지는 안 가는구나. 예,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무튼 전체 관료 중에 20%인데, 혹시 여러분들 80년 초에 전두환 시기에 경찰의 전체 관료, 공무원 중에 몇 프로 차지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때 전투경찰이 뭐 청카반이 뭐 이렇게 해서 사법경찰도 많고 할 때가 13%였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가장 높았던 시기일 겁니다. 제가 동기를 보니까. 근데 이 식민지식은 20%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경찰을 통해서 조선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냥 뭐 지나가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카시 모토지로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 헌병사령관 관장인데 대장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유명하냐면 러일 전쟁 당시에는 러시아 1904년 특히 이제 1904년이죠. 러시아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의 붉은 소위 이제 혁명가에게 자금을 대줘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공작 정치를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조선의 헌병보조원 제도를 만드는데 그걸 기획을 하고 이토가 동의를 해서 헌병보조원을 창설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재희 정책을 펼친 거죠. 물론 그 헌병보조원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의병 중에서 기순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 중에서는 대한제국 군인 중에서 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그걸 통해서 어떤 좀 말단의 권력이라도 누려보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되게 그렇게 실제 이제 밀정과 헌병보조원을 동원해서 의병 탄압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으니까 왜냐하면은 의병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의병의 심리나 그 다음에 이동 경로나 이런 또 활동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인물입니다. 이건 뭐 당시 최고 지부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9년에 황해도 쪽에 찍은 남은 사진인데 황해도 쪽에 이제 9월달 1909년이니까 삼남 지방 쪽이 거의 그 대외 부대는 거의 터벌이 되죠. 그래서 이 황해도 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황해도 쪽에서 터벌을 했던 인물들이고 요거는 이제 일본인 경부하고 여기 순사고 오른쪽부터 여기 보면은 이게 일본인 순사고 그 다음에 이건 조선인 순사부장이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부장이고 미즈노라고 하는 부장이고 뒤가 뭐 조선인입니다. 이 가운데 인물이 강화도에서 의병 활동을 했던 분인데 제목이 이능권이라고 되어 있죠. 잡히고 난 다음에 이듬해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요를 직접 이렇게 뭐 찍은 사진들이 가끔씩 있긴 있는데 요 자료에서 직접 이름하고 그런 뭐 활동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전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게 좀 정치 사찰이죠. 그래서 그 구례에 유시가라라는 양반이 썼던 일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1916년인데 총독부의 압수령을 청탁한 헌병청 보좌관 이모선질이 출장 나가서 황현의 매천집 세 권을 수거해 갔다. 그렇고 그 다음 17년에 보면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촌마다 소유가 있었는데 헌병이 몰래 해서 순시하고 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뺐습니다만 19년 4월인가요? 네, 19년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4월, 5월쯤이구나. 5월쯤에 일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순사가 너무 친절히 됐다. 순사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나오면은 뭐 고압적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잠깐 하여튼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른바 이제 불신 건물이죠. 하는 모습들이고 이게 이제 그 위생 검열을 하는 겁니다. 유시가 일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무튼 그걸 뭐 꼼꼼하게 잘 적어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매달 15일 날은 청결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마다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잣집에서는 닭도 잡고 그 다음에 술도 내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그 화장실 뭐 잘 되어 있느냐 이제 시골은 다 저기 뭡니까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뭐
변해가지고 다시 퇴비가 쓰는데 이게 전염병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파리채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검열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5일날 위생일이 되면은 동네가 약간 좀 긴장을 하는 그런 뭐 분위기들 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권한인데, 제가 이제 요걸 인용했던 이유는 여기 지금 보시면 경찰범 처벌 규칙입니다. 경찰이 요즘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경범죄들이 있죠. 신호위반 해가지고 과태료 딱지하는데 길 가다 담배 꽁초 버리다가 그런 것들인데 이른바 경범죄는 직접 경찰이 적결 처분하지요.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여기 이 경찰범 처벌 규칙에 87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자는 경찰이 직접 뭡니까? 구류하거나 과료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경찰이 저렇게 뭐 구류하려고 하면 일단은 조사를 해서 데려가서 입건을 하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바로 직접 하는데 쭉 보시면은 주거 또는 생업 없이 배회하는 자, 이거 수상한 인간이죠. 그 다음에 이부터는 쭉 보시면 알 것 같은데 7번 보면은 이게 7번은 여기 7번은 아니고 제가 그냥 임의해놓은 전선 근방에서 종이엔을 올려 다른 전선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자. 전선을 굉장히 보관하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건 치안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령이 출발하면 일단 전선을 끊고 그 다음에 철도를 파괴하고 그 다음 그러면 한 몇 시간 버티죠. 그래서 특히 러일 전쟁 때부터 이건 함경도 쪽이긴 합니다만 전선을 그 지역 동네에서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선이 훼손이 되면 그 동네가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8번은 투견 또는 닭싸움을 시키는 자 이거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냥 조선인들이 그냥 장가를 가면은 투석도 하기도 하죠. 혹시 김선홍 선생님은 어릴 때 돌 던지고 싸우고 놀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주로 배우 인물을 많이 하셨구나. 저는 돌 던지고 장했던 그런 걸 한 기억이 있는데 왜 이걸 단속을 했느냐? 장날에 주로 가면 투견하고 이렇게 투기하는데 이게 조선인들의 그 투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적결 처분된 게 보니까 11년에 18,000건인데 18년에 보니까 8만 건입니다. 경찰이 나부잡이로 이제 눈에 보이면 잡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앞서 나왔던 그런 해당 범죄들은 뭡니까? 경찰이 직접 직결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처분하느냐?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은 태형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태형이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고 특히 이제 조선인들의 물론 이제 그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조선인의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이 태형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이 이제 애를 썼죠. 근데 이게 이제 23년도 지나고 23년인가 4년이 없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이 조선 태형령이 조선인들의 들에게 굉장히 많은 모욕감을 줬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소개를 하면 이게 문정창 씨가 쓴 글인데 예전 글인데 거기에 이런 이제 소개가 있습니다. 형판에 배를 깔게 되어 있고 성기가 닿는 곳에는 구멍이 있다. 양팔에 십자팔에 묶고 다리와 허리도 묶었다. 소의 음경을 채찍 끝에 달아 나비 살 속에 빠져들어가 살 쪽에 튀어나와 피가 저렇게 튀었다. 80대가 보통이라 도중에 80대 못 맞죠. 이게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맞게 되면 사실 그냥 거의 병실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러한 매를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은 신장로 부역에 시달렸던 일이다. 신장로가라는 게 새로 이제 도를 만든 거죠. 제 어릴 때까지도 저도 신장로란 말을 썼는데 이 신장로 부역이 일본이 들어와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철도와 도로입니다. 지배를 하기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신장도를 도로를 만드는데 부역이 굉장히 많이 동원됐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일본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이거 가지도 못하고 지금 20분이네요. 예, 요거는 고등계 영사인데, 요건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김태석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선인 경찰들의 유형만 잠깐 말씀드리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주로 1910년대에 경찰을 하다가 20년대에 경부보와 경부 경시를 이제 경시가 조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직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개 30년대 들어가서 군수로 이제 전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발전되면은 도이사관이나 참여관 이렇게 가는 그룹들인데 이게 전형적인 말 그대로 이거는 일제의 경찰직을 통해서 그리고 행정직을 통해서 일본에 협력했던 대표적인 그런 충북형 집단인데 김태석이 오늘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전형적인 그런 충북형 인물들이고, 예. 두 번째는 1930년대 전후로 고등계 형사를 했던 그룹들로 30대 후반에는 이제 경찰에서 이제 대개 이제 경부까지 승진한 이런 경찰 2세대 출신인데 요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1세대는 대개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경찰직에서 다 빠져나갔죠. 요 2세대가 소위 이승만 박정희 때 이 경찰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대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50년, 60년 경찰서장, 국장, 그 다음에 총경 그런 인물들을 했던 거고요. 예, 하여튼 한 명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에 최연은 함경도 쪽의 사람인데 한국 고등경찰의 가장 현대 고등경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독술이 후백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한국 고등경찰의 핵심 그룹들이 있고요. 요 하판나가 진주 사람인데, 예, 별명이 주사기죠. 흡혈기 주사기 그렇게 불렸습니다. 80년대, 90년대 하여튼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산 서면에 가장 비싼 그 땅에 호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세 번째 유형은 조금 다른데, 이건 저희 엘리트 그룹들입니다. 고등고시 치거나 아니면 저희 대학 나와서 바로 이제 경찰에 투신했는데, 주로 이제 전형적인 고급 행정 관료들이죠. 고등문과시에서 이 그룹들은 전체적으로 한국 지배 집단의 지배 그룹의 핵심들로 되고 있습니다. 대개 장관, 정치인, 국현 다 했던 양반들이니까 여기 보시면 최경진, 한동석 다 그런 것들이 현속거렸고, 전봉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전혜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전혜린의 아버지죠. 예. 자, 근데 이런 조선인 경찰관들은 어떤 근무 조건이 있었느냐? 대개 일본인보다도 2분의 1 정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낮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이 계급이 일반 공무원보다 한 계급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경찰이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급을 한 계급 낮춰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경찰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이 앞서 그런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조선인 경찰관의 경우 일본인보다도 차별 대우를 받다. 이게 식민지죠. 충성을 해도 식민지 백성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따라서
예, 뭐 경찰들이 쉽게 말해서 뭐 나쁜 짓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패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주로 보면은 20년대는 주로 고동계 경찰관 정서시대고, 그 다음에 쇼와 시대는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무상개혁 운동이 나니까, 이 고동계와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말년의 경제계, 뭐 이런 그룹들이 부정행위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뭐 내용들이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해방후에 보니까 전라도, 경상도가 제일 돈벌이가 잘 됐다고 합니다. 합한당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일제시대 때도 있고, 해방 이후에도, 소위 뭐,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자식이 잡혀가면 그냥 집에 있는 뭐, 땅 팔고, 뭐, 있는 뭐, 금바지 팔고, 하여튼 자식을 빼내야 되죠. 거기서 한 달만 있으면 저 병신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4년 12월 달에 어떤 친일 경찰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경찰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 달 수입은 부하인 일본인 경부보다 적었고, 그럼 본인은 뭡니까? 경실한 이야기죠. 조선인으로서는 최고 높은 경시까지 올라왔던 사람인데, 자기 부하보다 적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분에서도 다른 과장실에는 전용 전화가 있는 구촌인데 자기한테는 없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돈을 내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훈장도 받은 적이 없다.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훈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수당도 적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말했는데 죽놈은 조선일 뿐이다. 배일을 해도 살 수 없고 친일을 해도 살 수 없다. 앉아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인이다. 이 경씨가 이런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누구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예, 김태석 이야기입니다. 당시 경기도 경찰 형사과장 직책이었으면 사실은 경찰 쪽에 가장 노른자입니다. 왜 그렇게 갔느냐? 뒤에 나오겠지만은 사이토 총독을 저격하기 위해서 강유구 여사가 이제 저 경성역에서 내릴 때 폭탄을 투척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뭐 직접 사이토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고 뭐 일선에는 차고 있던 허리띠에 파편이 되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강유구 여사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상을 받죠. 뭐 그 때문에 또 출세를 가고 있는데, 이 김태석이 조선일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놀랍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바로 저 군수로 가니까, 어차피 가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는 모르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조선인 경찰관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일본인으로부터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별을 받은 분노나 스트레스를 뭡니까? 자기보다 약한 피해자들한테 또는 조선인들한테 돌리고, 이른바 이제 폭력을 이전시키는 거죠.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 때리는 많은 경우가 주로 이제 나가서 억압받고 하면은 가서 화풀이 할 때가 자기 부인이나 자식밖에 없죠. 그런 뭐 형태의 구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요 인물, 뭐 사진이 몇 개 없는데, 요 사람이 김태석입니다. 사진이 그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죠. 아까 오류를 이야기하셨는데, 역사저널에 소개했는데, 이거를 소개한 그 어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김태석이라고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김태석이 아니고 사이토 총독 사진을 갖다 놓고, 김태석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경찰이 그런 사진을 많이 남겨두진 않죠. 예, 김태석은 앞서 뭐 그런 건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10년대에 이제 경찰로 들어가서 15년에 항일 비밀결사 1심사 사건에 관련자를 체포를 했고, 18년에 그래서 사실은, 이 지방에 있다가, 이 경기도, 지금 이제 서울이죠. 중앙으로 진출했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공을 인정받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지방 경찰이 서울로, 우리나라 경기도로 올 수가 없어요. 이때는 경기도가 중앙이니까, 경기도 경찰부가.
아무튼 그때 요런 뭐 공로들 있고 그래서 임시정부로부터 7가살 7대 이제 죽여야 할 대상 중에 하나죠. 일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선우순하고 김태석이 거기 올라갔습니다. 선우갑이구나. 선우순은 형이고 선우갑은 동생인데 선우순은 관료를 지냈죠. 그래서 독립신문에서는 아무튼 우리 독립운동의 비밀적인 일관하고 우리 지사를 체포해 동물 구타하는 추류들이라고 이제 추한부리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김태석을 들었습니다. 뒤에는 군수직을 지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군수를 끝나고 나면 군수보다 이제 좀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게 도참여관인데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전시 시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전시 체제 협력한 활동들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복사를 해드릴 줄 알고 그냥 잔뜩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선인으로서 소위 친일 행위의 최고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중추원 찬미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49년 반민특위에 체포가 되었고, 그래서 체포된 혐의는 이제 고등경찰 지낼 때 애국지사를 체포한 혐의와 그 다음에 이제 지원병 모집 뭐 이런 활동하는 그래서 사형이 부형되었는데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과 50만 원 재산 몰수액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이듬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그때 석방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반민특위에서 조사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한 내용들입니다. 제일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뽑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좀 황당하지요. 뭐냐면은 경찰에 왜 들어갔느냐 가고 싶어 갔는데 대라우치 암살 100호인 사건은 이제 대라우치를 암살하기 위해서 100호인 뭐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일본 애들이 막 잡아넣으니까 그 분노를 느껴서 흑은 흑으로 백은 백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경찰에 들어갔다. 이 참 굉장히 재밌는 논리죠. 그래서 경찰에 들어가서 그걸 잘 자기가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거는 뭐, 이 김태석도 그렇고 합한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고문 안 했냐? 했던 말은 자기가 그냥 심부름만 했다. 고춧가루를 했다. 이 소사했더니요. 심지어 이원수라고 그 동료 작가 있죠. 동료 작가도 이게 하여튼 좀 어떤 여성 독립운동가가 가서 공모를 당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원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준자 들고 갔다 하는 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고문 내용들이고 그래서 조갑재 씨가 한참 잘 나갈 때 한 80년대에도 작가로서 기자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대단히 뛰어난 기자였죠. 그때 쓴 책이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이라는 책인데 그게 한국에서 이른바 고등경찰 또는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정치범들 정상을 얻는 경찰의 계보를 쭉 다루면서 그게 이제 김태석, 그 다음에 최연, 그 다음에 노덕술,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가지고 이근원까지 그렇게 계보를 어떤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가 빠졌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그냥 잠깐 시간이 나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냥 왜 요걸 했냐면은 그러니까 2년 전이네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조지 플로이드라고 요 1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고 흑인이 죽은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독특한 현상은 뭐냐면 그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콜럼버스 동상 그 다음에 남부연합군 리 장군이라고 로버트 리라고 대단히 유명한 리 장군 동상 그 다음에 부대기 문장 이런 것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 철거하거나 페인트 칠하거나 뭐 소위 이제 그 반달리즘을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인 기념물에 대한 공격들이 전국 되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0한 몇십 건이 넘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게 아니고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아프리카에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지지하거나 인종주의를 지지하거나 그걸 통해서 불을 거뒀던 사람들의 기념 동상, 대학에서의 뭐 상징물들이 전 세계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소위 공공장소에 있는 그 논쟁이 되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인가. 오늘 김선웅 지부장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그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들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가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